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특별한 기술로 대머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학술지에까지 실리며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 교수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모발 재생 및 피부 장벽 연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탈모 치료법을 연구해온 제게 한국의 기술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지난 국제생명공학 심포지엄에서 우연히 본 한국 카이스트의 김 교수의 발표는 제 연구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홍합 단백질의 접착력을 모발 강화에 적용한다는 개념은 혁신적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주로 호르몬 억제제나 혈류 개선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단백질 결합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는 한국의 방식이 신선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다가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연구실에서 개발한 탄닌산 기반 폴리페놀 코팅 기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실험 영상이었어요. 추를 매단 두 가닥의 머리카락 중 폴리페놀로 코팅된 머리카락만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불에 닿아도 잘 타지 않더군요. 김 교수는 이 기술이 단순한 코팅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연 폴리페놀 성분인 탄닌산이 모발 표면의 케라틴, 단백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모발 구조를 강화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점은 이 복합체가 탈모 완화 성분을 저장했다가 모낭 주변에서 서서히 방출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지속형 전달 시스템이 이미 실현된 것이죠. 이후 제가 직접 샘플을 요청했고 스위스로 돌아와 저희 연구실에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7일간의 인체 적용 실험에서 평균 56.2%의 모발 탈락 감소를 확인했을 때는 연구실 전체가 들썩였어요. 한 참가자는 90.2%까지 효과를 보았다니 기존 유럽의 어떤 제품도 보여주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특히 감명받은 것은 이 연구가 단순한 실험실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화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김 교수는 천연 성분을 활용한 접근법이 화학적 합성물보다 인체 친화적이면서도 효과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자연주의 의학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더욱 공감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탈모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발생할지 그 가능성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국으로 기술 탐방을 결정한 것은 제 커리어에서 가장 과감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스위스 대학의 연구팀에게 잠시 휴가를 내고 카이스트 김 교수의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논문이나 발표로는 이 혁신적인 기술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착 첫날, 김 교수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하며 홍합 접착 단백질 연구의 시작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홍합은 파도가 거친 바다에서도 바위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접착력이 우리 연구의 영감이 되었죠. 김 교수의 설명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연구실 한쪽에는 수조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자라는 홍합들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홍합이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해 주었어요. 홍합 단백질의 핵심은 도파라는 아미노산이었습니다. 이 도파가 케라틴과 결합하는 메커니즘이 모발 강화의 핵심이었어요. 김 교수 팀은 이 원리를 응용해 탄닌산과 폴리페놀 복합체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모발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연구실 투어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전자현미경 관찰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폴리페놀로 코팅된 모발과 일반 모발의 단면을 비교해 보여주었어요. 일반 모발은 표면이 불규칙하고 큐티클이 손상된 부분이 많았지만 코팅된 모발은 마치 보호막을 두른 듯 매끄럽고 단단했습니다. 이 코팅은 단순한 표면 처리가 아닙니다. 케라틴 단백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해 모발 자체를 강화하죠. 라고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다음으로 김 교수는 폴리페놀 복합체의 저장고 기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형광 물질로 표지된 활성 성분이 폴리페놀 매트릭스에 저장되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방출되는 과정을 시각화한 자료였어요.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탈모 방지 효과의 비결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제품들이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이유는 활성 성분이 모발에 오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연구실 방문 마지막 날, 김 교수는 저에게 특별한 시연을 준비했습니다. 2개의 동일한 모발 샘플에 무게를 달아 강도를 테스트하는 실험이었어요. 일반 모발은 100G의 무게에서 끊어졌지만 폴리페놀 코팅된 모발은 350G까지 견뎌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 저항성 테스트였어요. 코팅된 모발은 180C의 고온에서도 구조적 온전함을 유지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쳐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홍합의 접착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은 이 기술은 단순한 탈모 방지를 넘어 모발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천연 소재를 활용한 접근법은 유럽의 제약 중심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연구팀과 공유할 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단순히 탈모 문제를 넘어 생체재료 공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 접근법을 시도해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목격한 이 경험은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연구팀을 소집했습니다. 취리히 대학 모발과학연구소의 동료들은 처음에는 제 열정적인 설명에 의구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혁신적이라면 왜 유럽에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증명이 필요했죠. 김 교수가 제공해준 샘플과 프로토콜을 가지고 저희만의 검증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인장 강도 테스트부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정밀 측정 장비를 이용해 폴리페놀 코팅 전후의 모발 강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코팅 후 모발의 인장 강도가 평균 127% 증가했으며 이는 김 교수 연구팀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더 엄격한 테스트를 설계했습니다. 10명의 자원자를 모집해 7일간의 임상실험을 진행했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폴리페놀 코팅 샴푸를 사용하고 빗질 후 탈락된 모발수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통제구는 동일한 성분에서 폴리페놀만 제외한 샴푸를 사용했고요. 일주일 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저희 연구팀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폴리페놀 그룹은 평균 53.8%의 모발 탈락 감소를 보였어요. 이는 김 교수가 보고한 56.2%와 매우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의 경우 무려 88.5%의 감소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 유럽 시장의 어떤 제품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주사전자 현미경 분석 결과였습니다. 코팅 후 모발의 큐티클 구조가 현저히 개선되었고 모발 직경도 미세하게 증가했어요. 3D 표면 분석에서는 폴리페놀층이 모발 표면에 균일하게 분포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모발 과학 저널에 제출할 계획이었어요. 저는 서론에 김 교수의 연구를 명확히 인용하고 이것이 한국 기술의 독립적 검증임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도 이제는 의구심이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제 연구실을 찾아와 샘플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저희는 폴리페놀 코팅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습니다. UV 노출 테스트에서 코팅된 모발은 일반 모발보다 색소 퇴색이 37% 적게 나타났어요. 이는 폴리페놀층이 자외선 차단 효과도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연구소 내 발표회에서 공유되었을 때 취리히 대학의학부의 피부과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두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궁금증을 표했어요. 그들의 제안으로 두피 세포 배양에 폴리페놀 복합체를 적용한 추가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3개월간의 검증 연구 끝에 저희는 김 교수의 기술이 주장한 대로 효과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 기술을 유럽에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 기술은 유럽 모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혁신을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김 교수의 연구를 유럽에 알리는 다리가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완료되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과학적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탈모 연구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제 특허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22년간 전 세계 주요국 탈모 화장품 특허 출원 중 한국이 무려 42.9%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 전체는 겨우 17.3%에 불과했죠. 특히 천연물질과 바이오물질 분야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각각 50%와 56.4%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인 연구 투자와 전략이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의 연구는 천연 소재에 강한 집중을 보였어요. 서양의 접근법이 주로 합성 화학물질과 호르몬 조절에 중점을 둔 반면 한국은 식물 추출물, 해양 생물 유래 성분, 발효기술 등 천연 기반 접근법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방의학 철학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또 다른 특징은 한국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법이었습니다. 생명공학, 화학, 재료과학, 전통의학이 융합된 연구가 많았어요. 김 교수의 폴리페놀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양 생물학 홍합에서 영감을 받아 화학적 결합 원리를 응용하고 이를 화장품 과학에 적용한 완벽한 융합 연구였죠. 이 발견에 영감을 받아 저는 스위스 산업부와 연구재단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유럽은 탈모 연구에서 뒤처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의 연구 정책과 산학 협력 모델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방식, 정부가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소위 선택과 집중 전략이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특허청이 화장품 산업을 지식재산 기반 성장의 핵심 분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특허 출원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의 탈모 연구 우위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취리히에서 열린 유럽 바이오테크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탈모 연구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천연물질과 다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해왔습니다. 제 발표는 청중들 사이에 작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는 여전히 유럽의 전통적 제약 중심 접근법을 옹호했지만 많은 이들은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발표 후 스위스의 주요 화장품 기업 대표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 교수의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어떻게 하면 유럽에서 이러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어요. 이제 저는 탈모 연구의 미래가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요한 선도자가 되었고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에요. 특허 데이터가 보여주듯 한국은 단순한 운이 아닌 체계적인 접근으로 이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다음 연구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김 교수의 접근법을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천연물질과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융합은 분명 탈모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혁신적 연구가 있을 것입니다. 스위스 연구소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김 교수의 탄닌산 기반 폴리페놀 기술의 핵심에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천연 소재의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최첨단 분자 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해 탄닌산과 케라틴의 결합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경이로웠어요. 탄닌산의 수상기가 케라틴 단백질의 아미노기와 형성하는 수소. 결합 네트워크는 마치 정교한 건축물과 같았습니다. 이 결합은 일시적인 코팅이 아닌 준영구적인 구조적 강화를 제공했어요. 이것이 서양 의학이 놓친 부분입니다. 연구팀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로 증상 억제와 호르몬 조절에 집중했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모발 구조 자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탄닌산의 출처를 조사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연구팀은 녹차, 포도씨, 도토리 등 다양한 식물, 소스에서 추출한 탄닌산의 효능을 비교 연구했다는 점이었어요. 각 소스마다 미세하게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결합력과 지속성이 달라졌습니다. 김 교수 팀은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을 찾아낸 것이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연구자들이 천연 소재의 시너지 효과를 중요시했다는 점입니다. 단일 성분이 아닌 여러 천연 성분이 함께 작용할 때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철학이었어요. 이는 서양의 단일 활성 성분 중심 접근법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김 교수가 사용한 탄닌산 복합체를 여러 환경 조건에서 테스트했습니다. pH 변화, 열 노출, 자외선, 염소 처리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적용했어요. 놀랍게도 폴리페놀 코팅은 대부분의 조건에서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수영장의 염소 처리에도 강한 내성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모발 보호제의 약점이었던 부분이에요. 분자 수준의 분석을 통해 저희는 폴리페놀 네트워크가 모발 내부의 미세균열까지 침투해 복구 효과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손상된 모발의 경우 탄닌산 복합체가 손상 부위를 메우는 현상이 관찰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실질적인 복구 기능까지 제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저는 연구 방향을 확장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전통적인 약용식물에서 유사한 폴리페놀 성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동안 탈모 치료에 사용되어 온 알프스 허브들이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에델바이스라는 알프스 고산 식물이 홍합에 접착, 단백질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 성분을 발달시킨 이 식물은 특유의 폴리페놀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스위스의 전통적 지혜와 한국의 혁신적 접근법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연구를 기반으로 저희는 에델바이스 추출물과 탄닌산을 결합한 새로운 복합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실험 결과는 유망했어요. 이 혼합물은 기존 탄닌산 복합체보다 항산화 효과가 23% 높았고 모발 강화 효과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천연 소재의 힘을 재발견하는 이 과정에서 저는 현대 과학이 전통 지식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전통적인 동양의학의 지혜를 현대 생명공학과 완벽하게 융합했어요. 우리 역시 유럽의 식물학적 전통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천연 소재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탈모 치료의 주류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천연 소재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이제 저는 천연 소재가 단순한 대안이 아닌 탈모 치료의 주류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그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천연 소재의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합니다. 취리히 대학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탈모 화장품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넘어 이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경영학 교수와 MBA 학생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글로벌 탈모 시장의 현황과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탈모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이는 5년 전보다 78%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천연 성분 기반 제품의 성장률이 합성 화학물질 기반 제품보다 3배 빠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클린 뷰티 트렌드가 탈모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시장 세분화를 살펴보면 여성 소비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이었던 탈모 시장이 이제는 여성 소비자가 43%를 차지할 정도로 변화했어요. 여성 소비자들은 특히 화학 성분이 적고 부작용이 없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김 교수의 천연 폴리페놀 기술은
이러한 시장 트렌드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아시아 시장, 특히 한국은 탈모 제품의 혁신센터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발 케어 리추얼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었고, 서구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K-뷰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유럽과 북미 소비자들은 복잡한 다단계 모발 케어 루틴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었고, 이는 김 교수 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가격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프리미엄 탈모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 대해 상당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어요. 김 교수의 기술을 적용한 샴푸는 일반 제품보다 5에서 7배 높은 가격대에 포지셔닝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조사 중 제약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이 탈모 치료제에서 화장품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었어요.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화장품, 이른바 코스메슈티컬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김 교수의 기술은 그 과학적 근거가 확실했기에 이 트렌드에 이상적이었어요. 경영학 팀은 김 교수의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는 3가지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기존 화장품 기업의 기술 라이선싱. 둘째, 대학 기반 스타트업 설립. 셋째,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각 옵션의 장단점을 분석하면서 한국 스위스 합작 모델이 각국의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흥미로운 방안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홍합 단백질 기반 폴리페놀 기술의 응용 범위도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탈모 제품에서 시작해 모발 염색제, 수영장용 모발 보호제, 심지어 가발 처리제까지 확장할 수 있었어요. 특히 화학 염색으로 인한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는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았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석에서는 김 교수 팀의 특허가 상당히 강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을 잘 보호하고 있었고, 다양한 응용 분야를 커버하고 있었어요. 이는 상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경영학 팀과의 협업 결과를 종합해보니 김 교수의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혁신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에서 이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는 니치 세그먼트를 선점할 수 있었어요. 취리히의 유명한 바우어호프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투자자들과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연구 결과와 시장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혁신과 시장 기회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김 교수의 기술은 그 자체로 탁월하지만 현재의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그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기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위스의 럭셔리 화장품 기업 대표는 특히 열정적이었어요. 유럽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적 기술이 만나면 어떤 제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저는 과학자로서뿐만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탈모 방지 기술을 깊이 연구한 후 저는 이 지식을 스위스에 도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배우면서 스위스의 강점과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했어요. 취리히 대학의 총장과 연구처장을 만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폴리페놀 기술 기반 모발 과학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연구 프로그램이었어요. 김 교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스위스의 임상 검증 시스템과 알프스 식물 연구를 접목시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다행히 대학 측은 제안에 긍정적이었고 초기 연구 자금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저희는 스위스 알프스 지역의 전통 약용 식물인 에델바이스를 폴리페놀 기술에 접목하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식물 추출물과 폴리페놀의 결합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어요. 김 교수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임상 테스트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그의 프로토콜을 스위스의 엄격한 임상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는 연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연구 끝에 저희는 김 교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스위스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모발 강화 포뮬레이션을 개발했습니다. 모발 강도는 평균 135% 향상되었고
탈모 감소율은 58.7%에 달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성과였어요. 김 교수는 이미 다른 생체재료 연구에서도 저희에게 조언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스위스의 연구 자원을 그와 공유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혁신적 연구 방법론과 스위스의 정밀 과학이 만나면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확신합니다. 김 교수의 지원과 도움은 저희 연구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이는 진정한 국제과학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계 탈모 시장의 판도를 바꾼 한국 기술의 혁신성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스위스로 돌아와 유럽 전역의 학회에서 한국의 폴리페놀 코팅 기술을 소개할 때마다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혁신이 어떻게 우리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유럽 동료들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K-뷰티를 넘어 모바일 과학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22년간 전 세계 탈모 화장품 특허의 42.9%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천연물질과 바이오 물질 분야에서 각각 50%와 56.4%의 점유율은 한국 연구자들의 독보적인 혁신성을 증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과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화학 강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홍합 단백질의 접착 메커니즘을 모발 과학에 적용한 카이스트 김 교수 팀의 독창적 사고는 전 세계 과학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탈모 기술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는 우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화장품 기업들이 앞다투어 한국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한국의 연구 철학과 접근법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연 소재에 대한 깊은 이해,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융합, 다학제적 연구 방법론은 이제 글로벌 연구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7일간의 인체 시험에서 평균 56.2%, 최대 90.2%의 탈모 감소 효과를 보인 한국 기술은 유럽의 어떤 제품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며 과학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의 혁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합 단백질을 넘어 이제는 해조류, 발효, 성분 등 다양한 천연 물질을 활용한 차세대 모바일 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10년의 모바일 과학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 탈모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혁신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가 과학 역량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뷰티 산업에서 한국이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은 과학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을 유럽에 소개하며 느낀 가장 큰 교훈은 과학적 혁신의 국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한국을 모바일 과학의 새로운 중심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바일 과학의 혁신은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도입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글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더욱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잔 마을에 사는 린다예요. 올해 19살이 되었고 우리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의 손녀랍니다.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 노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수백 개의 전통 노래를 모두 외우고 계시죠. 예전에는 우리의 말과 이야기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노래도 어르신들의 지혜도 모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왔죠. 누군가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전통 축제가 열릴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갔고 우리의 말과 문화는 점점 희미해져 갔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할머니의 걱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수백 개의 전통 노래를 알고 계시는데 그걸 물려줄 방법이 없다며 한숨 쉬셨거든요. 어머니는 밤마다 할머니가 부르시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저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오셨죠.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다른 나라 말은 배웠지만 정작 우리의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왜 우리의 말에는 글자가 없는지, 왜 우리의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 수 없는지 항상 고민하셨대요. 하지만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글을 만나게 된 덕분이에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던 그날이 또렷이 기억나요. 우리말의 독특한 발음, 특히 마오 소리처럼 특별한 발음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하나씩 그려주시는 글자들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죠. 자음과 모음이 만나 글자가 되고 그 글자들이 모여 우리의 말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학교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자음을 배우는 날에는 기억이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닮았다는 걸 알게 됐고 미음이 입모양을 본떴다는 걸 배웠죠. 모음을 배울 때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할머니께 그날 배운 내용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과학적인 글자가 있다니 하시며 감탄하셨죠. 할머니도 저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밤마다 책상 앞에서 연필을 잡고 글자 연습을 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특히 자음 받침 쓰기를 연습하실 때는 혀를 깨무시며 집중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린다야, 이 받침 맞니? 하고 물으시면서도 틀릴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던 할머니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해요. 한글을 배우며 마을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장 입구에 오래된 나무 간판이 한글 간판으로 바뀌었고 마을 게시판에도 한글로 된 공지사항이 붙기 시작했죠. 이웃들은 서로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즐거워했어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가격표를 한글로 써붙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도 이제는 모두 한글을 사용해요. 우리말을 로마자로 적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친구들과 매일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건 할머니와 함께 만든 노래책이에요. 매일 저녁이면 할머니께서 전통 노래를 부르시고 저는 그 가사를 한글로 받아 적었죠. 처음에는 빠른 가사를 따라 적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노래를 거의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됐어요. 책장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에게 편지 쓰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마음속 이야기를 말로만 전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는데 이제는 한글로 써서 간직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의 일기장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져요. 며칠 전 50년 전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을 글로 쓰셨는데 그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가족 모두가 웃고 울었답니다. 얼마 전 한글을 도입한 기념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학교에 도착했는데 벌써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죠. 우리 학교가 한글 교육을 기념하는 작은 축제를 연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노인회관에서 글씨 연습을 하시던 할아버지들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모두 일찍 문을 닫고 오셨어요. 학교 앞마당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한글로 써온 모든 것들을 전시해 두었거든요. 한쪽 벽면에는 제가 할머니와 함께 만든 노래책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스레 쓰신 일기장들이 줄지어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전시된 노래책을 보시면서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예쁜 글씨가 되다니 하시며 연신 감탄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이에요. 교실 뒤편 벽 전체가 아이들의 글로 가득했거든요. 어떤 아이는 나는 커서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모으는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썼고 또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 솔직하고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글을 읽는 어른들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아니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아니타는 특별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걸 한글로 어떻게 적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는 방식이래요. 노인회관에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쓰신 편지를 들고 와서는 아니타에게 검토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열정은 누구보다 컸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크고 빨랐어요. 시장 입구의 커다란 간판부터 작은 가게의 가격표까지 모두 한글로 바뀌었죠. 마을 회관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공지사항이 한글로 붙어요. 우리 집 앞 작은 가게 김아저씨는 이제 매일 저녁 장부 정리를 하시는 게 취미가 되셨대요. 숫자만 적던 장부에 이제는 그날의 일기도 함께 쓴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워요. 평생 노래만 부르시던 할머니께서 이제는 작사가가 되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새로운 노래 가사를 쓰는 일이죠. 어제는 마을의 풍경을 노래로 만드셨는데 한글로 써내려 가신 가사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난 축제 때는 할머니가 쓰신 노래를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불렀는데 그때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신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기쁜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옆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마을 소식을 듣고 직접 구경하고 싶어 온 거죠. 그들도 자기들만의 특별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글로 기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와 아니타가 그 마을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덕분에 저는 매일 일기를 쓸 수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미래의 꿈까지. 한글로 쓰다 보면 제 마음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앉아서 서로의 일기를 읽어주기도 하죠. 할머니는 제가 쓴 글을 읽으실 때마다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밝다고 하세요. 하루는 저희 마을에서 처음으로 전통문화 축제가 열렸어요. 전에는 이런 축제를 열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전통을 기록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됐어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축제의 중심은 할머니와 제가 만든 전통 노래책이었죠. 아니타가 도서관 한쪽 벽면 전체를 노래 가사로 꾸며놓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벽에 걸린 가사를 보면서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특히 어린 동생들이 할머니의 노래를 척척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우리의 전통이 이제 정말 이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건 한글로 엽서 쓰기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이벤트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죠. 할머니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글로 엽서에 적는 거예요. 저녁까지 엽서가 벽 하나를 가득 채웠답니다. 옆 마을에서 찾아온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했죠. 한 할아버지는 자기 마을의 전설을 꼭 글로 남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두 마을의 전설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저녁이 되자 마을 광장에서 공연이 시작됐어요. 아니타가 가르치는 어르신 한글 교실 학생들이 직접 쓴 시를 낭독하셨죠. 서투른 발음이지만 자신의 인생을 글로 표현하신 것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우리 마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의 시였어요. 손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한글로 적으신 거였는데 듣는 사람마다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께서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글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라고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노래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글이 생긴 이후에는 또 다른 변화도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우리말과 한글로 가득한 도서관이죠. 예전에는 책이라고 해봐야 학교 교과서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쓴 책들로 도서관이 채워지고 있어요. 도서관 한쪽에는 할머니와 제가 만든 노래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쓰신 일기와 회고록이 있어요.
아니타가 운영하는 한글 교실 학생들이 쓴 시집도 있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쓴 동화책도 추가됐어요. 우리말로 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 가슴이 뭉클하네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이야기 모음 프로젝트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와 아니타가 그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죠.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책이 되어가는 게 정말 신기해요. 우리 할머니는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되셨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이 할머니 주변에 모여 앉아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한글로 적어보는 거죠. 가끔은 이야기 속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할머니는 그런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세요. 도서관 뒤편 작은 방에서는 매일 저녁 한글 수업이 열려요. 처음에는 아니타 혼자 가르쳤는데 이제는 저도 돕고 있어요. 한 번은 옆 마을에서 온 청년들도 참여했는데 그들도 자기 마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우리의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며칠 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도시에서 온 학자분이었는데 우리가 한글로 기록한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마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받다니 신기했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죠.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와요.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책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 책들 하나하나에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과 꿈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 앞으로 이 책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루는 우리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섬에서 온 어르신들이 우리처럼 자기들의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죠. 처음 만난 분들인데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들의 눈빛에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보였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전통 다과를 준비하셨어요. 다과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었죠. 그분들의 섬에도 수백 년 된 전통 노래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그 문화가 점점 사라질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타가 먼저 나서서 한글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통역을 도왔죠. 신기했던 건 그분들의 언어에도 우리말처럼 특별한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소리도 잘 표현할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자기 말을 글로 적어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모은 책들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감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노래책을 보시면서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죠. 자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손님으로 오신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대요. 노래를 듣자 할머니도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비슷한 노래가 우리 마을에도 있다면서 함께 부르셨죠. 서로 다른 섬의 할머니들이 같은 선율로 부르는 노래를 들으니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두 섬의 이야기를 함께 모아서 책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니타가 한글을 가르치고 제가 이야기를 받아 적고 양쪽 마을의 어르신들이 추억을 나누기로 했죠. 우리의 작은 도서관이 이제는 다른 섬까지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길에 손님들이 꼭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다음에는 그분들의 마을 청년들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요즘 저는 할머니와 함께 시작한 새로운 일이 있어요. 우리 마을의 결혼식 전통을 기록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달이면 제 친구 마리아가 결혼을 하는데 그녀가 꼭 전통 방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이걸 계기로 우리 마을의 결혼 풍습을 모두 기록하자고 하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는 결혼식 때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있었대요. 신부를 맞이할 때, 축복을 할 때, 새 부부를 배웅할 때 부르는 노래가 각각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전통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다행히 할머니께서 그 노래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니타와 저는 할머니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노래를 받아 적다 보니 가사에 우리 마을의 오랜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 마을이 시작됐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노래 속에 모두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기 결혼식에서 이 노래들을 꼭 부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한글로 적힌 가사가 있으니까 금방 배울 수 있었어요.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마을 전체가 들썩이게 됐답니다. 도서관에서는 결혼식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통 의상을 만드는 법, 특별한 음식 레시피, 의식 절차 같은 것들이죠. 놀랍게도 옆마을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결혼 풍습을 알려주겠다고 찾아왔어요. 기록하다 보니 우리 지역의 결혼 문화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닫게 됐죠. 할머니께서는 특별히 한글로 신부에게 주는 축복의 편지도 쓰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그저 말로만 전하던 것을 이제는 한글로 써서 평생 간직할 수 있게 된 거죠. 할머니의 편지에는 우리 마을 여인들이 대대로 전해온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는 이 편지를 자신의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결혼식이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주는 소중한 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글로 기록하고 보존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기니 가슴이 두근댔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 마을에는 동화대회가 열렸어요. 학교 선생님들과 아니타가 함께 준비한 행사에는 아이들이 직접 이야기를 쓰고 그림도 그려서 책을 만드는 일이었죠.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시려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용감한 어부 이야기, 숲속 요정 이야기, 바다의 신비로운 생물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메모를 했죠. 그동안 말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만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당시 심사위원을 맡았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쓴 이야기에는 우리의 전통도 있고 현대적인 상상력도 있었거든요. 한 아이는 스마트폰을 가진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 거북이가 우리 마을의 전통 노래를 배우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는 할머니에게서 들은 전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았죠.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걸 보니 뿌듯했어요. 이번 대회는 옆마을 섬 사람들도 특별히 초대를 했어요. 한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어였죠.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을에서 비슷한 대회를 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그 순수한 상상력이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니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마을 아이들이 함께 쓰는 동화책을 만들자고 제안했죠. 서로 다른 전통과 이야기가 만나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나올 거라고요. 어른들도 이 제안에 무척 호응했어요. 오후에 시상식이 열리자 상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제일 행복해 보이신 분은 우리 할머니였어요. 당신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걸 보시면서 계속 미소 지으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대회가 끝난 후 모든 작품을 도서관에 전시했어요.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와서 보고 좋아하는 작품에 투표도 했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야기는 책으로 만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로 했어요. 한글로 시작된 작은 도서관이 이야기가 자라나는 정원이 된 것 같아 뿌듯하더라고요. 한글이 우리 마을에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변화를 돌아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마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리마다 한글로 된 간판이 걸려 있고 시장에서는 한글로 쓴 가격표를 볼 수 있죠.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쓰신 편지부터 아이들이 만든 동화책까지 우리의 이야기가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특히 도서관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서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오기도 해요. 아니타는 이제 다른 섬으로 한글을 가르치러 다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주말마다 아니타를 도와 그 섬의 전통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야기도 발견하곤 해요. 할머니는 요즘 제일 바쁜 분이 되셨어요. 다른 마을에서 자주 초대를 받으셔서 전통 노래를 가르치러 다니시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우리말과 노래가 기록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요. 할머니의 노래책은 이제 우리 지역의 보물이 됐어요. 마리아의 결혼식 때 부른 전통 혼례 노래는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됐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결혼식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찾아오기도 해요. 도서관에는 결혼 풍습을 기록한 책이 가장 인기 있는 대출 도서가 됐답니다. 동아대회에서 시작된 두 마을 간의 교류는 더 크게 발전했어요. 이제는 매달 한 번씩 문화교류회를 열어 서로의 노래와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이야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어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세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우리처럼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마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싶어요. 모든 마을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서로 만나면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탄생할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만난 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었다는 걸요.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의 삶과 문화를 지켜주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한글로 기록되어 영원히 남아있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마을에서 한글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있다고 하니 왠지 모르게 뭉클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